이것이 규제 개혁이라는 건 옛날부터 계속 와 있었던 거예요. 정부 때마다 규제 개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규제 개혁이 되지 않았잖아요. 잘 용두사미처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현재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물론 아까 단장님이 규제 개혁 하시겠다 그랬지만 그래도 그동안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박근혜 정부 현 정부만의 규제 개혁 이것은 정말 우리가 과거와 정말 다르다. 딱 하나만 말씀하시는 뭡니까? 그게. 단장님. 네. 우선 뭐 제가 과제할 바는 아니지만 논의의 네. 초점이 네.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말씀이 전부 중앙정부 규제 개혁으로 다 넘어가서 아니 다 얘기할 겁니다. 네. 네, 일단은. 네.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중앙정부 규제 개혁에 대해서 뭐 대표적인 상품이 뭐냐 알긴 알지만 네. 제가 얘기할 뭐 이런 게 좀 어렵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건 국무총리실에서 하고 있고 네. 저희는 국무총리실의 지휘를 받아갖고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자치단체 규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간접적으로 말씀드려서 대표적인 시책을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이제 이정섭 박사님도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중앙정부의 규제가 15,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안전이나 재난에 관한 규제, 사회적 약자 규제가 4,000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15,000건에서 4,000건을 빼면 11,000건, 이걸 경제 규제로 하고 이것을 개혁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할 때 두 가지를 지금 크게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경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가 무엇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핵심 규제 개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숫자 10% 줄이라고 그래가지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규제 막 줄이면 규제 개혁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 규제를 감축하면서 경제 효과를 반드시 선행하게 하는 분석하게 하는 방법을 하죠. 두 번째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몰제를 중앙정부 규제는 모두 도입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면 그 규제 자체가 없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방향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 크게 소개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늘 이 방송 이벤트 게시글에 어떤 분이 올린 거를 봤는데 이런 코멘트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규제, 아까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규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권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권력인데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지려고 각 부서 이기주의도 생기고 다 그런 것 같은데 집단 이기주의도 그렇다면 이런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인 실제 어떤 정부나 지자체나 이런 관료 집단이 규제를 완화한다, 규제를 뭐 개혁한다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의문을 던지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제가 아까 말미에 말씀드린 게 시민 중심, 고객 우선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제가 지금 오늘 현재 학교에 있지만 제가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한 적이 있고 제가 서울시의 정책기획관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할 때 정책기획관의 임무가 서울시의 규제 완화 추진단장이 오래됐으니 기억은 직함을 잊어버렸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규제회의를 합니다. 그 공무원들 주로 이제 팀장이 와서 쭉 하는데 그 중에 지금 생생히 기억나는 한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 이 박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목욕탕 수질 규제가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거 반드시 필요 없어야 된다 하니까 주장을 하니까 관련 공개 공무원들이 그 당시 이제 국장님 절대로 없으면 안 됩니다. 규제가 왜 없으면 안 되냐고 이야기하니까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욕탕의 수질 검사를 공무원이 해야 되느냐 하는 걸 가만 되돌아볼 때 아까 이제 시대와 이게 부합이 돼야 되는데 안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그 규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돌아보면 60대, 70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름입니다만 또 겨울 같은데 집에서 목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운 물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 전부 다 뭡니까? 묵은 빨래, 그 다음 애들 데리고 명절 앞두고 전부 다 대중 목욕탕 다 갑니다. 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피부병이 오르고 오음알질이 오음도 오르고 그러니까 정부 규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만들어진 규제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뭡니까? 만약에 목욕탕 운영하는 분이 사업주가 여기에 가서 피부병 올렸다면 그 목욕탕 한순간에 문을 닫아야 돼요. 상호를 내몰린다는 거죠. 이미 그 시장 메커니즘에서 자동적으로 걸러지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가 있다고 해서 그냥 당연히 있는 게 아니고 현재 시점에 봤을 때 이게 뭔가 진짜 필요 없는 규제인데 아직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 팀장하고 뭐 말도 다투고 결국은 제가 규제를 없앴는데 아까 연구에 뭐 5년마다 다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그 항상 그 행정이라는 기본이 중요하고 그 규제의 기본은 뭔가 국민이 있고 그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이 규제가 필요한지 않는지를 뭔가 다시 되돌아보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까 박사님이나 뭐 교수님 말씀하실 때 단어 중에 보면 지속 가능해야 된다. 또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자 이런 말씀하시죠, 박사님께서. 그죠? 지금 그런 거 보면 이게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주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지 않습니까? 네. 지역 경제 활성화면은 이게 지역 경제가 자생적으로 어떤 생태계적인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연의 생태계를 봤을 때 규제도 없거든요, 자연에 누가 공무원이 규제 만들지 않습니까? 자연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역 경제가 저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생태계 같은 것이 만들어지려면 지금 우리가 계속 규제의 관점으로만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글쎄, 그 화두가 저희가 볼 때 그 소상공인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지켜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고요. 지켜야 될 게 많은 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 공공기관이 없어지면 규제가 완전히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될 거고요. 최소한도의 착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최소화시키고 규제를 소상공인들인 국민들에게 규제를 해결하라고 줄 게 아니고 그 해결 자체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3.0에서 개인화 맞춤형 뭐 옵티마이제이션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 현장에서 그게 이루어지느냐의 문제는 별개라는 거죠. 그런데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이 식당을 하는 사람은 음식의 맛에 치중해서 노력을 해서 손님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가지고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간판을 거는 문제, 비상구를 만드는 문제, 그 다음에 보건증을 확인하는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를 가지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음식 맛을 내는데 노력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음식 맛을 내는 것이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이 접근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일방적으로 푸시 개념으로 1.0에서 일방적으로 나갔던 행정의 규제 내용을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한다면 국민들이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게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규제라기보다는 예. 이제 소상공인들이 자기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정부 지자체라든지 진흥을 해주고 그것을 예. 지원해주고 서비스해 주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근데 어떻습니까? 소상공인으로서 그 총무님 그 지금까지 뭐 그런 서비스가 본인 생각에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100점 만점에 한 어느 정도가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10년 전에 비해서 10년 되셨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그것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전되고 있는? 일반 소상공인들이 네. 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크게 애로점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하지만 그 아까 말한 규제에 걸렸을 때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네. 아까 말한 뭐 보건증, 간판 문제, 비상구 문제. 실제로는 크게 문제가 일어나면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4대 보험을 따로 듭니다. 그 4대 보험은 건강국민연금보험이 아니라 화재보험, 뭐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음식물 배상보험 이런 것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들은 그런 문제들을 아까 말한 것처럼 일반인들이 걸렸을 경우에 찾아가서 해결하게끔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즘 보면 골목 상권을 보호하자 해서 대기업이 골목 상권 들어오고 그런 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정부 규제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규제 같은 것들이 그런 관점에서는 어떤 점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완될 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지금 가로수길은 거의 대기업이 다 장악을 했고 예? 가로수길은 그 무슨 말씀이세요?
대기업이 이제 건물을 통으로 오. 사는 거예요. 사서 건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따로따로 임대를 줘서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임대를 줘서 크게 돈을 받는 게 더 이득이니까 부동산 아, 업자들하고 이제 연계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강남구는 그게 좀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를 풀어서 건물이 크게 더 들어선다면 오히려 대기업이 먹기 좋은 네. 상권이 되지 않을까. 네. 저희는 좀 약간 풀어주는 거에 네. 좀 반대라고 봅니다. 저 그런 말도 처음 듣네요. 어떻습니까? 기업인 입장에서 어떤 어떤 이제 규제 네. 말씀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 이제 뭐 언론에 나오고 있는 뭐 압구정동 지금 강남 스타일이 떠오면서 어떻게 보면 큰 기업들이 많이 건물을 뭐 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뭐 얼마 전에 모 기업도 사가지고 건물 전체를 또 새롭게 뭐 리뉴얼하고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창업을 해야 될 어떤 그런 창업을 많이 해 일자리 많이 생기는데 네. 결국은 큰 대기업들이 그런 상권들을 결국 장악하고 하게 된다면 결국은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뭐 해외를 많이 돌아다니는 입장이다 보니까 느끼는 거는 해외 같은 경우는 이미 선진국이라고 하죠. 막 일본을 내린다면은 창업할 기회가 특히 드뭅니다. 네. 하여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죠. 네. 그 자체는 그만큼의 우리가 소상공인이 그만큼 또 이제 쉽게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는 거는 그런 것 자체가 점점 이렇게 대기업들이 뭐 강남 스타일에 뭐 떠고 난 다음에 그 거리를 갖다 아예 다 장악해 버리고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젊은이들 아이디어가 나오게끔 만드는 그런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좀 줄어든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적당하게 어떤 그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대기업이 못 사게끔 네. 규제를 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박사님, 네. 지금 이 두 분의 말씀 이게 제시한 어떤 그 이슈에 대해서 예. 박사님이 뭐 지금 권한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만약 권한이 있다면 네. 어떤 식으로 이걸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제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그 대기업이 그 규제라고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적합업종 네.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제 뭔가 하여튼 지금 업종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품목들이 다양한데요. 뭐 심지어 된장, 뭐 고추장까지 하는 그런 소상공인, 뭐 소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적합업종 관련돼서 대기업들이 계속 이제 지금 슈퍼마켓 같은 경우 대기업들이 하고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걸 비롯해서 하여튼 이거는 규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하여튼 적합업종이 동반성장위원회하고 이제 같이 실행을 하면서 지금 한 4, 5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그 상당히 많은 하여튼 적합업종이 신청이 들어왔고 그거를 이제 조정을 지금 정부에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기업은 굉장히 규제성이 강하다 네. 이렇게 이제 어필을 하면서 이제 상당히 언론 플레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이 이제 어떤 업종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사실은 안 되는 이유가 소상공인 소기업들의 그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승자 독식의 원칙에서 그냥 대기업이 다 싹쓸이를 해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종에서는 대기업이 진입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그 경쟁이 좀 필요한 그래서 이제 또 활성화를 좀 시킬 수 있는 경쟁이 있어야지만이 이제 서비스나 가격도 낮아지고 뭐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요. 대기업이 그런데 이제 위험스러운 거는 대기업의 이제 그런 대기업이 그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중소기업 업종을 들어왔을 때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는 승자 독식에 의해서 독과점 형태를 가지고 갑니다. 네. 그래서 이 독과점 형태로 이제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독과점 형태로 갔을 경우 시장은 굉장히 그리고 소비자한테 국민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죠. 국민들이 이제 대기업이 하니까 이제 좋을 것이다 서비스나 뭐 이런 질들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독과점 형태의 이제 경제 구조를 갖게 되면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비스 질이나 가격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인물이 썩듯이요. 예. 네, 네. 그래서 독과점은 철저히 정부에서 막아야 된다. 그리고 경쟁을 촉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단장님, 아까 단장님께서 아까 좀 모두발 하실 때 보면 이제 용어를 이렇게 착한 규제라는 거 단어가 쓰셨지 않습니까, 단장님? 네. 네. 어떻게 보면 착한 규제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박사님 말씀하신 거나 두 분 말씀하신 것을 도와주는 것이 착한 규제 하나 정의이기도 한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착한 규제를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그 이번 정부 들어서는 좀 그걸 포커싱하고 계신지 착한 네. 규제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어떻게 보면 오늘 그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규제는 원래 나쁘려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경과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시작부터 좋은 규제, 나쁜 규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나놓고 보니까 어떤 규제는 나쁜 규제가 있더라. 그게 무슨 관점이냐면 국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추가적인 투자를 하기를 어렵게 하거나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거나 영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이런 측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착한 규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면 5개 광고물 아까 얘기하셨는데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5개 광고물에 관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이 자영업자들이 많이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풀었다. 규제를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면 멋지게 크게 달았는데 바람이 약간만 불어서 떨어지면서 지나가는 행인이 다치거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영업의 자유, 또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만 볼 것인가, 국민들의 안전, 생명의 보호 이런 측면을 우선시할 것인가. 결국은 현장에서 늘 가치 판단의 문제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규제는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이마트나 이런 대형마트들이 주말에 일요일 날 한 달에 2번 정도 쉬어줘야 명세 상인들이나 그 조그마한 소규모 업체들도 먹고 살 수 있다. 그 상위법에 있거든요. 유통산업발전근본법에. 그런 규제 사항이 상위법에 없는데 자치단체가 정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저희가 보겠다는 겁니다. 이제 공정위에서는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치단체마다 우리 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기업만 발주를 해라. 물건을 공급해라. 이런 규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선한 규제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규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 좋다라고 하기 전에 결국은 우리가 현 시점에서 어떤 철학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걸 운영할 것인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 매 건마다 아주 어려운 고도의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보여요. 교수님,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경제 민주화하고도 뭐 생태계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물론 뭐 규제, 착한 규제로도 할 수 있겠지만 좀 그런 요즘 세상이 모두 연결되고 투명해지는 시대지 않습니까? 기술도 발전하고 이제 그럴 때 규제 말고 이런 것들을 좀 다른 관점에서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더 개선시키고 뭐 그럴 방법이랄까 뭐 그런 관점 없을까요? 규제가 아까 지금 노래방에 실제로 90% 술을 파는데 규제는 그렇게 돼 있고 그 규제의 효력 이런 문제인데 우리 시민들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똑같은 현상인데 자기가 대상이 되면은 엄청난 남아 피해를 보는 것 같고 네. 상대방은 그게 용인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런 문제도 과연 이 규제가 효력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은 이미 사문화된 효력인가 따라서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규제가 필요하다면은 일벌백계로 저는 엄밀히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강남구에서 제가 이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외국에 비해서 턱없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경제가서 우리가 적어요? 턱없이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역경제가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지만 지역경제가다 인사과 총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경제가가 이를테면 이런 단속 활동을 벌이는데 아마 강남구의 특성에 맞는 이런 업소를 단속하려고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 모르긴 한 10배 정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샘플 조사할 수밖에 없고 당한 사람만 분리 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좀 지향을 해야 된다. 끊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공무원 수를 지금 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출발통이라고 했는데 계속 늘릴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행정력을 조금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를테면은
노래방에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강남구에는 노래방을 뭡니까? 일시에 대대적인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오늘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사전 예고하고 그 다음에 그 유예기한도 주고 네. 그래서 앞으로 강남구에서는 노래방에 음주 술을 파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강남구민의 어떤 동의도 하고 그렇습니까? 강남구 공무원 제가 한 1,300~1,4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최소한 몇 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강남구의 노래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제 단속을 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문제가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리면 그거는 일벌백계가 완전히 아웃시키고 그래서 그 문제가 정리되면 그 다음 우선순위에 또 뭘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방법이다. 네. 오늘 이렇게 논의하지만 또 뭡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 뭡니까? 어차피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샘플로 가고 그 다음에 당한 사람만 불리일 받고 그게 결국 행정의 개선도 안 되고 어떤 그 내성만 키우는 이런 구조로 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차제에 그 사물단 효력인지 규제인지 반드시 필요한 규제인지 그 필요한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그런 행정 운영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 네,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예전에 우리가 철도청이 기억이 나요. KTX나 요새 그러고 다음에 요즘 기차표를 옛날 다 줄 서서 했던데 요즘 안 대신 걸리는 사람 30분가 물잖아요. 그런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스마트하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이 떠오릅니다. 과장님은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실질적으로 법률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90% 얘기하셨지만은 90%가 지키지 않는 법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것을 정치인들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키지 못하는 법의 90%는 공무원이 가면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안 가는 게 답이지 가면 반드시 비리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조리가. 그래서 그것이 사회 현상이고 모나다 그러면 이해를 하고 그 법을 현실화해서 고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민들이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규제의 대부분이 공무원이 편한 만큼 국민은 불편한 거고 국민이 편한 만큼 공무원이 불편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지식을 습득시키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힘들고 불편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전국적인 전반적인 시스템을 리얼타임으로 감사하고 아까 사후적으로 뭐 적극적 면책 제도도 좋습니다만은 실시간으로 자발적 감사 요청이 가능해서 이것이 문제가 될지 안 될지에서 리얼타임으로 확인하고 소신껏 행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것이 일반화되도록 공무원 사회가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은 편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하 20평짜리 식당을 내는 사람이 소방 완비 증명, 가스 완비 증명을 해볼 게 아니고 그냥 이 장소에 하겠다고 하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소방서에서 현장 가고 가스 충전소 하는 데서 가서 안전 확인하고 이렇게 된다면 주민은 한번 신고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규제를 피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행정에서 뭐 220이라는 말을 쓰는데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행정이 따라붙는 겁니다. 국민은 경제 활동만 하면 행정은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220한 행정.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행정이 결국은 가능한 세상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이상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더 강화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 것이 강화되려면 네. 현재 어떤 인프라랄까 어떤 프로세스가 더 보완이 돼야 될까요? 자 예를 들자고요. 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전자결제를 합니다. 전자결제에 연결을 감사원에서 해서 RSS 기능으로 검색기를 달면 만약에 보안이나 보정이나 반려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그게 바로 실시간으로 검색이 되고 감사원에서 리얼타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 그게 과연 정상적인 보안이고 반려고 보정일까에 대한 문제도 바로 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규정을 잘 몰라서 불안하다. 그럼 법제처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현 리얼타임으로 이런 미묘한 법령을 물어보면 거기에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가 달로부터 대답해 줄 수 있고 옛날처럼 공무원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왜 가지고 있는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셜과 모바일로 그냥 풀면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현재 행정의 어떤 기술적인 수준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강화된다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좀 네. 의아스러운 게 예, 궁금한 게 그럼 과장님은 공무원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28년 했습니다. 공무원이신데 왜 공무원 편에서 안 쓰고, 네? 그렇게 되면 공기가 뜬금없이 되면 되게 더 일도 더 많아지고 힘들 텐데 왜 그러십니까 지금 왜 이런 주장을 펴시고 왜 그러시는지. 제가 네. 현장에서 나중에 28년 정치에 공부하면서 나가시려는 건지 그런 건 아니고요. 정치는 아니고 가능한 것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혁신의 기본은 파괴인데 네. 창조적 파괴를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가능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묻어두고 있다는 게 답답할 뿐이고요. 네. 그런 것이 뭐 제가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하는 게 네. 반영이 된다면 정부에서도 행정혁신이 가능할 네. 것이다. 그리고 주민이 편하겠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참 저는 이제 꼭 기업가 정신, 기업가 같아요. 좀 그래서 이런 기업가 정신도 이제 앞으로 꼭 기업가 정신 기업이뿐만 아니라 공직 사회에도 많이 기업가 정신 많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 그 단장님께서 아까 감사원에서 이제 앞으로 감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단장님 초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왜 이거 했어가 아니라 왜 이거 안 했어로 이제 감사의 방향이 바뀌었나 하셨는데 그때 감사원도 하나의 독립기관이고 그것도 되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러다 사실 공무원들도 제가 주위에서 보면 뭔가 일할 때 나중에 감사를 되게 의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논의가 뭔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려면 감사원도 뭔가 변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단장님이 감사원장 아니시지만 그래도 감사원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것도 결국 그 초점이 좀 잘못 맞췄다. 네, 그래도 그냥 관점이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네. 저희 안전행정부가 법에 의해서 자치단체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감사원도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서울시는 저희가 못 하고 서울시는 총리실한테 허가를 얻으면 할 수 있는데 네. 나머지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 안전행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네. 자치단체 감사를 할 때 규제개혁 업무를 잘하면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한 1년이나 2년씩 유예를 시켜주겠다. 그다음에 지금까지는 감사를 하러 가서 너 왜 해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 해줄 걸 왜 뭐 예를 들면 돈 받고 해줬냐, 그렇죠. 친해서 해줬냐, 그렇죠. 특혜를 줬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는 가서 너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줬냐, 민원을 의식해서 안 해줬냐, 뭐 자치단체장이 해주지 말아도 안 해줬냐. 그래서 부작위에 대한 감사를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결국 오늘 토론의 주제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한테 왜 당신 소극적입니까? 왜 안 해주려고 합니까? 그러면 나 나중에 감사당해서 처분받으면 당신이 나 구제해 줄 거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감사 방향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감사 방향대로 아마 감사원도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를 감사할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 얘기 나오니까 저는 사실 이제 국회가 열리면 또 정기국회가 열리면 사실 공무원들이 제가 뭐 거의 감사 때문에 업무가 마비되거든요. 그럼 지금 그런 이제 국회에서의 어떤 그런 감사 같은 것들은 좀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되면 좋다고 보시는지요?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 있지만 네. 워낙 활동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감사원도 정부에 있는 공공기관을 전부 다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부족으로 한계가 있고 이번에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감사원이 전혀 거론이 안 되는데 실제로 하면 감사원이 왜 사전에 저런 예방 조치를 할 수 없었나 그런 감사가 없었느냐 이걸 언론에서 짚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 앞으로 감사도 뭡니까? 문책성 감사가 아니라 예방을 위한 감사 이런 걸 뭘 해도 고민을 던져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요.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제도, 이상적인 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작동되는 건 이상, 이론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만드는 제도, 그 제도가 뭡니까? 항상 현실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 여부에 이상이 있는 부분은 빨리 적출해가지고 제도를 고치든지 아니면 일치시키는 그런 노력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다. 그 다음에 안행부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 대해서 자기 기관 이기주의를 갖는 걸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 안행부 공무원인데 안행부의 업무를 위해서 뭐 그렇죠. 이야기하는 그래 다른 부처의 입장에서 뭐 기관 이기주의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허물 거냐. 정부 3.0 소통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뭡니까? 자기 기관에 들어오면 전부 다 다시 오는 거다. 그럼 그걸 어떻게 허물을 것이냐. 저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 여기서 그 방법이 뭔가요? 딱 한 가지만. 저는 뭐 네. 대표적인 사례가 예를 들면 네. 대통령이 그렇게 국정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 지난번에 저 세원 관계에서 안행부하고 부가십니까? 저 기재부하고 충돌이 생겼어요. 그럼 뭡니까? 두 부서 중에 누구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어느 정책이 맞는 건지 그럼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네. 보니까 진짜 서로 정보 공유해서 국민들이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서로 기한 싸운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거기 번트를 보여야 되죠. 그럼 한 번만 딱 정리하면 그 다음 부서는 자동적으로 뭡니까? 아 이게 부처 간 협조가 안 되고는 뭡니까? 내가 다칠 수 있겠구나. 그런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말 100번 들어서 아무 효력이 없어요. 실제 액션을 하고 실제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접할 때 바로 조치하는 게 문제를 풀어가는 척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이 매번 대통령이 그걸 주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 아까 언론도 말씀하셨잖아요. 언론이라든지 투명성, 뭔가 이게 사회가 뭔가 그런 것이 있을 때, 이 집단이 이 집단보다 되게 어떤 그런 것이 정말 좋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소문이 나고, 이 뭔가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지금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어떻게 보면 불투명하거든요. 사실 국민들까지 일반 국민들까지 그런 것을 다 느끼기에는 지금 되게 아직 불투명한데 지금 사회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뭐 어떤 뭐 저는 뭐 의견? 개인적으로 네. 예측이 미래가 예측이 불안전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 예측이 가능하도록 모든 행정 서비스나 행정 내용을 공개를 하고 그것에 대한 프로세스도 당연히 공개를 하고 그에 대한 성과 평가도 객관적으로 정확히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오픈이 된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좋은 사회로 발전될 것 같고요. 규제 개혁도 마찬가지로 규제 개혁이라는 말을 가지고 20년을 논했는데도 아직도 규제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규제 개혁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되려면 뭔가는 아주 획기적인 아주 폭발적인 어떤 개선 방안이나 방법이 나오지 않고는 결국은 또 마찬가지로 과거 정부에서 본 대로 규제의 숫자만 가지고 늘었다 줄었다 계속하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규제 개혁은요 숫자와는 무관합니다. 그 사람들이 관공서를 들어가고 나올 때 편하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불편함을 읽어줬느냐 겉으로는 고맙다고 공무원에게 인사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야,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말을 하는 국민들이 있다면 그것은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은 국민들이 인정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나중에 지금 물어볼게요. 단장님부터 한번 이제 Q&A 시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회 그런 뭐 미래 뭐 그런 것이 언제 몇 년 후쯤에 올 것 같습니까? 단장님 한번 이건 개인적인 그냥 단장님으로서 그냥 개인적으로 네. 지금 이런 과장 말씀하신 이런 게 한 몇 년 후쯤에 올 것 같습니까? 저는 좀 관점이 다릅니다. 저 네. 과장님 제가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을 하는 강남구청에 계셔가지고 상당히 사고가 네. 많이 앞서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교수님도 얼핏 말씀하셨지만 아까 예를 들면 노래방에서 실제 저희가 가서 뭐 맥주 달라고 많이 하죠. 뭐 90% 정도가 맥주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저희가 규제 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국민들한테 뭐 여론조사 해보면요 90%가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예. 영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해달라고 하겠죠. 근데 저는 단장님도 맥주 좋아하시죠? 싫어합니다. 근데 그 못하는 이유는 다른 가치들이 있다는 거죠. 네. 정상적으로 유흥업소 허가를 내서 주류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과 그때 소요되는 여러 가지 이 유통 비용들하고 그냥 가게에서 맥주 사가지고 그 허가를 받지 않고 그렇게 주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의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을 해보면 오늘도 뭐 중앙부처 회의에서도 그 큰 논의 사항 중에 하나였는데 노래방에서의 주류 판매는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불편하죠. 이용하시는 분도 불편하고 업주도 불편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면 저 A집, B집은 괜찮은데 왜 나만 하필 걸리게 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건 결국은 규제가 나쁘다, 좋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결국 규제의 체감, 규제의 집행 정도를 모든 국민이 다 납득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는 집행력의 문제이지 규제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주 제가 이제 오늘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규제를 저희가 자치단체하고 전체 합해서 완화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각각 하나하나의 규제가 굉장히 큰 가치 판단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인들의 논의와 수기가 필요한 문제지 네. 무슨 폭탄 이론처럼 빵하고 터뜨릴 수 있는 아주 전가의 보도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렵고 시간을 두고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조금씩 해나가는 그 과정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투명해진다면 더 훨씬 더 일을 추진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당연합니다. 국민들도 또 공감할 것 같고요. 예.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예, 저는 아까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시간이 상당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행정이 이제 제대로 그 효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토대입니다. 환경적 변수입니다. 그 환경적 변수는 결국 뭘까요? 신뢰입니다. 신뢰. 공공이 하는 걸 시민들이 신뢰를 갖고 또 공공이 하는 부분을 시민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그 우리가 행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신뢰가 상실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신뢰를 상실되기 위해서 아까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동시에 풀려야 됩니다. 그런데 일타의 모든 걸 풀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제일 중요한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제가 지금 아마 요즘 공공기관이 다 그 부패도 조사를 다 받는데 제가 그 청렴지수 모형을 제일 처음 개발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강남구가 1999년도 기억이 합니다만 12월 말에 제가 서울시에서 그 기자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상위 5개 그룹 그 다음에 하위 5개 그룹을 포함했는데 강남구가 마침 하위 그룹에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투명성 지수 이 결과가 고객이 느끼는 반응이 진짜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우면 그만큼 뭡니까? 반응이 바로 오게 되는 거고 문제의 극복을 위한 노력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규제 완화 일시에 동시에 다 할 수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떻게 하면은 이 규제 완화에 대한 절차 개선이랄까 내용을 공개할 거냐 하는 부분을 좀 아이디어 접목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아이디어가 아마 서울시가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픈 시스템이라고 비리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 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민원 제안하면 실시간으로 전부 다 모니터링이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까 규제 완화 부분도 우리가 완화돼서 상대방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 그런 소지가 없는 규제라면 뭡니까? 항상 실시간 공개해서 처리 과정도 지켜보고 A는 되는데 왜 B는 안 되느냐? 그럼 관료가 뭐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A 똑같이 B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등으로 인한 그 불평, 불만 이런 걸 좀 재울 수 있는 과정의 책경 중에 하나가 가장 빠른 시간에 효용을 볼 수 있는 부분이 투명성 제고가 관건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베를린에 가면은 아까 지하철 게이트 누가 이야기했지만 거기 뭔가 게이트가 없습니다. 티켓 끊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티켓 포스트에 찍으면 시간을 찍힙니다. 그럼 이 티켓은 예를 들면 2시간용이다. 또 2시간 동안 지하철 마음대로 이용해요. 만약 2시간 넘어서 적발되면 수십 배 벌금을 물어야 되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런던 도심 통행료 그게 2000년부터 도입이 됐는데 이게 어기면은 도심 진입료가 5파운드인데 어기면 40배의 페널티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되려고 그러면 제대로 안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컨센서스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환경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다각도로 이 규제 완화를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 네, 하여튼 투명성을 통한 신뢰 구축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 박사님도 짧게 한번. 네. 예. 규제를 다루는 분들은 일선 공무원 분이십니다. 중앙 정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그래서 그리고 그 국정 최고 책임자의 이제 그 강력한 의지, 규제 개혁이나 완화에 있어서 이 두 요소가 그 합치가 돼야지만이 이제 규제 개혁이 이제 성공하는 거고. 그리고 성공 요소를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 이제 문헌들, 뭐 기존 연구들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이제 의지, 그리고 일선 공무원들의 또한 규제 개혁에 대한 완화에 대한 의지,
이 두 개가 이제 합치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규제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이고, 그러면 정부하고 기업의 뭐 하여튼 경쟁력이 상승될 것이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규제 개혁, 규제 완화는 추가 재정 지출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이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모델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강남구청 지자체뿐만 아니고 중앙정부도 그 일선 공무원들의 그런 그 의지, 개혁의 의지, 완화의 의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관점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규제 완화라는 것은 그 여러 이해 당사자들 간에 봤을 때 양면의 칼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분명히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기업이 있고요, 또 잘못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세월호가 대표적인데요. 규제 완화를 했었죠. 세월호가 선실을 증축을 했었고, 그다음에 과적을 또 허용을 했고 나름대로.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그 초기에 그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비용이 발생되는데요. 지금 규제를 완화를 해서 세월호 같은 경우는 그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이제 발생된 그런 그 사건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규제 개혁에 있어서 양면의 칼날을 항상 명심을 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그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뭐 한 예를 들어보면 이제 그 규제 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기업에 그 뭐 단체 급식한 사례를 좀 사례를 들은 사례를 또 만들겠습니다. 몇 년 전에 아마 대기업이 아마 그런 특정 뭐 업종에 이제 제외되면서 아마 참가를 이제 입찰에 참가 못하는 경우가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인해 가지고 그러면 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오늘 글로벌 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글로벌 기업도 과연 규제 개혁에 그걸 포함시킬 것인가? 자 그러면 중소기업만이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그걸 규제를 풀어줬는데 규제를 개혁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반면으로 글로벌 기업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어떻게 우리가 두고 그걸 평가를 할 거냐 그죠?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 현장 중심으로 더 가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아까 양면에 뭐 칼날을 말씀하셨는데 한 면은 어떻게 또 더 걸고 한 면은 또 손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현장 중심을 더 생각하면서 규제 개혁을 하시더라도 하면 좋겠다는 어떤 저의 어떤 의견입니다. 네. 현장 중심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네. 박 대표님. 제가 오늘 여기 참석해서 느낀 바는 결국은 신뢰 문제, 국가에 대한 신뢰, 국가가 이제 또 국민에 대한 신뢰, 국민은 그만큼에 대한 자질을 충분히 갖춰야만 상호작용으로 해서 규제가 있어도 그게 신뢰만 있다면 그게 규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좋은 지혜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득이 되는 규제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하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 나오시니까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 대해서 좀 더 신뢰가 가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경상도 출신이고요. 네. 네. 그러면 보통 다른 사람들이 좀 삐딱하게 보더라고요. 저는 서울에서 오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욕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욕을 많이 하는 편인데 막상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충분히 이해도 돼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더 많은 것들이 김창호 과장님처럼 이렇게 좀 팍 풀어지는 쪽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안전행정부에서 나오신 분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다양한 각도로 시각을 가지는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질문들이 몇 개 있거든요. 요거 이제 아무 분이나 그 한 분만 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김영선님께서 지금 이제 국가 뭐 지자체 얘기했는데 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라 지자체가 아니라 주민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그거 좀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제가 요즘 이제 사회적 기업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뭐 학문적 아직까지 이제 사회적 기업 저는 순환적으로 사회적 조직 뭐 이런 용어를 이제 쓰고 싶습니다. 네. 그 사회적 기업의 그 컨셉을 사회적 조직 조직회를 갖고 오는 거죠. 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그 뭐 4.5종 5.16 때 하면서 뭐 조기 리타이어하는 그런 계층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뭡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사회적 신뢰를 네. 구축하기 위해는 뭡니까? 미랄이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아까 우리 저 현장에 계시는 뭡니까? 이 기반이 튼튼 신뢰 구축이 돼야 뭡니까? 이런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모든 게 불신으로부터 출발하니까 아무리 좋은 뭡니까? 재단을 해놔도 네. 이게 어렵다는 거죠. 네. 아무리 제도 만들어도 뭡니까? 현장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사회 자기 지역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 미랄이 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사회에서 그동안 받은 뭡니까? 내가 뭐 맞- 혜택 네, 그런 그렇죠. 뭡니까?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좀 결사체에 모여가지고 그런 분들이 뭡니까? 그 지역 소송 문제 규제 완화되면 항상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는 근본적 목적이 뭔지 그 목적에 충실하도록 뭡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맥락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뭡니까? 너무 자기 개인주의에 좀 매몰되지 마시고 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뭡니까? 자기가 조금 더 그 가진 자산을 기부한다면은 우리 이런 문제도 훨씬 쉽게 풀릴 수 있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저희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 일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제도 때문에 괴롭습니까? 두 번째는 그 제도는 괜찮은데 공무원들이 어떤 행태를 보여서 힘드십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해주고 신고를 해주시면 네. 규제개혁 신문구가 244개 자치단체하고 총리실, 청와대, 안전행정부도 있습니다. 신고해주고 뭐 유선이나 인터넷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면 그런 것들이 중요한 정책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게 혹시 앱으로 나와 있나요? 앱 신문고가 앱으로. 예, 앱으로도 있습니다.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쉽게 앱으로 쉽게 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혁수님께서 온라인에서 지방 규제인 조례 규칙을 정비하는 것의 성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규제 개혁의 성과는 정부 부처에서 상위 법령 개정이 우선 과제인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이십니다. 아니 그 사실 맞습니다. 네. 그 행정규제 기본법하고 그 지방자치법에서 보면 규제라고 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이 있을 경우에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에 위임을 할 경우에 지방규제가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에 위임하지 않으면 중앙규제입니다. 그게 15,000건이라고 그랬고 자치단체 조례 규칙에 위임한 게 52,000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 244개 자치단체 52,000건 중에 거의 대부분은 상위 법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놓은 위임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 위임이라고 그러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을 먼저 개정하거나 완화시키거나 폐지해서 규제개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 먼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박정희님께서요.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방에 있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비어있는 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지와 인접해 있는 기업체가 그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용도별 구역에 묶여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국 그 부지는 주차장 용도밖에 쓸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토지들을 묶어놓은 용도별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이건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거고. 이게 저희가 이제 자치단체를 통해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들을 받아보니까 약 700건 정도가 올라왔는데 그게 다 중앙부처가 고쳐줘야 될 겁니다. 이것도 그런 겁니다. 산업단지가 하면 처음에 만들 때 산업단지 종합계획을 만드는데 그 종합계획 속에 이 산업단지에는 고무신 공장, 모자 공장, 옷 공장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 공장이 들어와서 내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공장 부지를 더 확대하고 싶은데 네. 고무신 공장 이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지금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산업단지 실행 계획을 좀 변경시켜 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결국은 그 우리 저 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산업자원부가 이제 해줘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선생님께서도 저희한테 내주시면 네. 그 해당 지역의 사례를 저희가 아. 그 검토해서 중앙부처 협업해가지고 해결을 네. 해주죠. 아까 신문고. 예. 네. 아니, 저희한테 지금 해도 직접. 되고요. 네네. 그 법적으로 그래가지고요. 아. 마루 달도록 되게 어렵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은 네.
이게 환경 변화라는 게 항상 가변적으로 바뀌는데 법이라는 것은 경직적으로 항상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놔도 여기 만들어놔도 또 다른 현상이 바뀌면 그것도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사회적 조직 이런 부분을 네. 그 기업하시는 분이나 그다음에 그 인근의 공정의 이해관계자를 떠나서 사회 진짜 공공을 위한 대표자들이 모여서 저는 뭐 공공선위원회 될지 공동지휘원회 될지 진짜 그 위원회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이 지역도 살고 기업주도 살고 그다음 지역 커뮤니티가 뭡니까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뭔지 그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좋은 안을 올리면은 뭡니까 뭐 특례 조항을 만든지 해서 조항 건의하면은 거기서 다시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그걸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재를 오픈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각계 법률을 다 해서 개정해서 그거 제가 보는데 하고 한 달 맨날 논의만 하다 끝나는 거지 해결 답 찾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작년에 한 700건 찾았는데 현재까지 한 270건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게 누적이 돼서 결국 대한민국의 규제가 좋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또 개별 사례별로 또 노력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여기 박하영님께서 온라인에서 이분은 이제 이걸 쭉 들으시면서 이런 지방 규제를 개혁한다는 것은 기업과 주민의 입장 그리고 상대적 약자의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을 고려해서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현명한 정책 수립으로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혹시 오프라인 관객 중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한 분만 받고 아니면 여기서 없으면 네. 그러면 네, 자, 네 말씀하세요 그냥. 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의드리고 싶은 게 법령이 생기면 생긴 만큼 반드시 규제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따를 때 너무나 포괄적인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무책임한 것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법령을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네네 알겠습니다. 뭐 네, 제가 보니까 규제하고는 그 관련이 있긴 하나 그 저는 입법 정신은 결국 그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을 두고 실제 집행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매뉴얼로 사례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상위 법령에다가 처분적 법률에 가깝게 구체적인 사례까지 집어넣는 그런 입법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오히려 주문드리고 싶다면 더 연구하시고 더 공부하셔가지고 각 사례별로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적극 행정을 하시는 것이 지금 강남구청이 원하는 21세기적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애로사항을 알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냐면 유권 해석의 명확화 방안 이걸로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자, 뭐 그러면 오늘 원래 5시까지 하려는데 질문도 많아가지고 지금 25분 지났는데요. 자, 그러면 그 오늘 토론회는 여기까지 마치는 거였고요. 그래도 지금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오늘 뭐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관점들이 나왔으니까 이 관점들을 우리가 서로 느끼고 이것을 또 우리가 어떤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서 적용시키고 또 같이 또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이런 문화가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시대가 분명히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수고해주신 6분에게 모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모두 이것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